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는 집과 은행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번엔 집도 은행도 아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국채 시장에 균열이 생기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위험한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집값이 폭락하고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던 그때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은행들은 줄줄이 무너졌죠. 하지만 그 위기에는 명확한 구조가 있었어요. 민간 부채가 과도하게 쌓였고 그게 터진 겁니다. 시장이 바닥을 치면 새로운 세대가 다시 들어올 수 있었죠. 그 시절엔 리셋 버튼이 작동했던 겁니다. 아프긴 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구조의 문제가 진행 중입니다. 2008년은 디플레이션 위기였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위기였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은 정반대예요. 주요 자산들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금, 주요 지수들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 성장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1%까지 낮춰버렸어요. 2003년과 2004년에도 1%를 유지했죠. 심지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입 비용이 거의 없으니 사람들은 더 큰 집을 사고 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걸 신호등에 비유해 볼게요. 운전하다가 초록불을 만나면 계속 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록불을 믿고 그냥 달립니다. 그런데 만약 양쪽이 다 초록불로 바뀌어 있다면요? 교차로 한가운데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저금리 정책이 바로 그런 신호였어요. 집값은 급격히 올랐습니다. 2001년에 8% 상승하던 게 2004년엔 14%, 2005년엔 15%까지 뛰었어요.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빠르게 오르는 집을 사는 건 당시로선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죠. 문제는 이런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자 농업, 석유, 부동산에 과도한 투자가 몰렸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은행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1983년 미국 8대 은행의 자본금은 제로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채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완전히 파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은행 위기는 경제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은행들은 무너졌지만 경제는 계속 돌아갔죠. 반면 2008년에는 은행 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거의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똑같이 은행이 문제였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달랐을까요? 한 경제학자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방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연준이 열었던 모든 회의록을 읽은 거예요. 1865페이지, 55만 9천 단어에 달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답은 회계 규정에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 미국은 시가평가 회계 제도를 부활시켰어요. 이 제도는 1938년 이후 사용되지 않다가 70년 만에 다시 도입된 건데 이게 문제를 증폭시켰거든요. 시가평가 회계는 자산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평상시엔 문제없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 치명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텍사스 해안에 5억 원짜리 집이 있고 3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어서 대피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은행이 집을 시가로 평가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2008년에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멈추자 은행들은 보유 자산을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야 했어요. 벤 버냉키가 계산한 실제 손실 규모는 280억 달러였습니다. 15조 달러 경제에서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시가평가 회계 때문에 이게 4조 달러 문제로 불어난 겁니다. 2008년 9월과 10월, 정부는 7천억 달 규모의 TARP 구제금융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더 폭락했어요. 연준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럼 무엇이 경제를 안정시켰을까요? 2009년 3월 9일, 바니 프랭크 하원 의원이 이끄는 위원회가 회계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시가평가 회계 규정을 수정했어요. 그 순간부터 시장은 안정되기 시작했고 경제는 회복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출보다 규정 하나를 고친 게 더 효과적이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위기를 해결한 건 시장 메커니즘이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만든 규정 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세상을 구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2008년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008년은 민간 신용 위기였어요. 은행들이 너무 많이 빌려줬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국가 부채가 핵심입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빚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어떤 가격에 이 국채를 계속 사줄 것인가? 과거에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샀어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주는 자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준 자신과 법으로 강제된 기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국채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자발적인 수요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더 높은 이자를 줘야 사람들이 사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나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금리 변화는 전체 금융 시스템에 파급됩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 대출 금리도 오르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오르죠. 자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달러 유동성에도 변화가 생겨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주요 자산들이 동시에 상승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금, 비트코인, 빅테크 주식 같은 자산들로 자금이 몰렸어요.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기존 금융구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AI 열풍으로 일부 거대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주요 지수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런 집중이 경제 전체의 건강함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2008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2008년엔 민간 부채가 문제였고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 여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부 자신의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정부를 구제할까요? 이게 근본적인 구조적 긴장이에요. 여기서 한국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가계부채는 높고 부동산 가격도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하지만 미국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극단적 상황에서 통화를 더 발행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화를 과도하게 발행하면 환율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그런 메커니즘으로 발생했죠. 미국의 금리 정책과 달러 유동성 변화는 우리 같은 비기축 통화국에게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리가 변동할 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둘째,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는 게 필요해요. 특정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위험하거든요. 셋째, 외화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환율 변동에 대비하는 거죠. 넷째,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위기 때 현금 흐름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08년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입니다. 글로벌 금리 변화와 달러 유동성 축소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게다가 높은 가계부채는 금리 상승 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콘텐츠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외환 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 관리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결국 중요한 건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에요. 국채 시장, 금리 구조, 달러 유동성이 만드는 근본적인 긴장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과도한 공포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어요. 2008년 이후 우리는 저금리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영원할 순 없어요. 국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금리 압력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런 큰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구조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을까요? 국채 시장의 긴장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까요? 그리고 비축 통화국인 한국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